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3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청년회장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정상적이지? 인사가? 늘 정상적인데. 오늘 배낭 활동가님은 안 보이십니다. 네. 부녀회장께서 바람나셨어요? 아 진짜 왜 그래? 네. 춤바람. 네. 아닙니다. 저희 어제 신문모니터위원회 민원연 신문모니터위원회 담당 간사거든요. 배나은 활동가가 MT 갔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가서 지금 정말, 술병 났을 겁니다. 지금 하루빨리 우리 민원연에 뭐죠? 새로운 인력들이 충원이 돼서 이 분과 담당 간사도 좀 빨리빨리 변경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건 본인 마음이고. 배나은 간사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청년회장님. 아니 청년회장이 아니죠. 본인이. 우리 부녀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못 살겠어 아주. 아 팟빵 댓글. 네, 우리 함연우 선생님. 저희 네, 팟빵 두 번이나. 네, 팟빵 네. 게시판에 보니까 함연우 선생님께서 두 차례나 걸쳐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후원을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재밌네. 이런 거 늘어나면 우리 방송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지지지지 막 읽으면서 막 한 40명 막 하루에 샥. 댓글 다 읽어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오늘 터는 거는 방송 먼저 털고 네. 그다음에 신문 털고. 네, 민원연 회원가입도 해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팟빵 후원뿐만 아니고. 네. 그리고 다운로드 꼭 해주시고요. 다운로드. 방송 자, 제가 오늘 풀어드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네. 관련 보도들입니다. 그거 참 재밌었습니다. 네,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도대체 외신하고 인터뷰를 한 것까지 과연 우리 언론들이 왜곡을 할 것이냐? 하죠. 네, 인터뷰 만천하에 공개된 인터뷰도 입맛대로 바꿔서 보도합니다. 저도 별 기대 없이 이 보도들을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을까? 순수하게 궁금한 마음으로 보도들을 들여다봤을 뿐인데 아주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죠. 네, 그래서 우리 방송사들이 주목하는 발언, 여기서 굉장히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한 발언들이 다 달라요. 네. 이 발언이 이번 인터뷰의 핵심이다. 해서 완전히 띄우는 발언이 각기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의 핵심 발언들이 뭐가 있느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인터뷰를 진행한 외신은 두 군데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CBS 대표적인 미국 언론들이죠. 이 두 곳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셨는데 가장 화제가 된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사드 배치 합의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에 하신 말씀이시고, CBS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축소, 이건 나는 말한 적 없다. 우리 문정인 특보의 사견이다. 네, 이렇게 선을 그은. 자, 이런 발언들이 뭐냐? 자꾸 미국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거 엇나가는 거 아니냐? 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너무 균열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시도로 해석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그래서 나는 1단계 북핵 동결, 다음 단계로 북핵 완전 폐기, 이렇게 2단계 북핵 해결 해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방송사들은 어디에 주목을 했느냐? 자, KBS와 MBN은 사드 배치 번복이 아니다. 이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서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KBS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유력 언론들과 잇따라 인터뷰를 갖고 사드의 환경영향평가는 배치 결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연이어 만나 사드 배치가 늦어지거나 결정이 뒤집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의 어떤 공조 의지, 미국을 설득한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드러낸 발언을 주목한 것이죠. 그 다음에 SBS, JTBC는 한국 역할론, 이걸 제목으로 뽑아서 상당히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JTBC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북한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무엇보다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른바 자주만을 내세우기보다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미국도 설득하겠다는 것입니다. SBS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두 차례 인터뷰를 통해 새 정부의 북핵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핵 동결 이후 완전한 핵 폐기라는 2단계 해법인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론도 내세웠습니다. 자, 이제 남은 방송사 MBC TV조선 채널A 요 방송사가 이제 문제적인데 요새 새 방송사는 약속이나 한 듯이 굉장히 저 놀랬는데 제목으로 뽑고 강조한 발언이 뭐냐면 평양에 갈 수 있다. MBC 문재인 대통령이 조건이 갖춰지면 북한에 갈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주요 언론과의 연쇄 인터뷰로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TV조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건이 맞으면 평양을 가겠다며 올해 안에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고 했습니다. 네. 평양에 정말 보내고 싶은 네. 거 봐요. 진짜. 너무 좋아해. 저는 북한에 가야 된다는 그 말만 들리는 거야. 네. 오롯이. 김정은 칭찬과 평양 가겠다. 이 두 네. 개만 들려. 네. 자, 예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한 적이 있죠. 그때도 이 방송사들은 그 발언에 그렇죠. 거의 뭐 쌍심지를 켜고.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 새 방송사 보도를 보기 전에 이번에도 평양 갈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왜냐면 타매체가 굉장히 잘 보도 안 해요. 그러니까 KBS 같은 경우에도 이걸 보도를 하긴 하는데 다른 발언도 쭉 그냥 부차적인 발언들 나열을 하다가 중간에 그냥 한번 쓰고 언급하고 지나가요, 그냥. 그러니까 자세히 그 보도를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평양에 갈 수 있다는 말을 이번에도 했구나. 그거를 MBC 보도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왜냐면 MBC TV조선은 이게 제목이에요, 아예. MBC 같은 경우 보도 제목 자체가 조건 갖춰지면 북한 갈 수 있다. 이게 보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엄청나게 되게 큰일 난 것처럼 리포트가 시작돼도 대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해 김정은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방문해 김정은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멘트에서는 이제 조건 갖춰지면 그 발언, 그 워딩 자체도 사라져버렸네요, 지금 보니까. 네. 김정은이 비합리적이고 위험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 핵폐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제재와 압박 수단은 풍부하지만 대화 수단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죄다 그냥, 보도 앞부분에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선전했다기보다는 굉장히 띄워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가 한 절반이 남아요. 리포트가.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거기다가 때려박습니다. 막 나열해요. 사드 배치 철회 의지, 사드 배치 철회를 안 하겠다는 어떤 그런 발언,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말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들을 그냥 쭉 언급만 하고 지나가요.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잘 아시겠죠? TV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TV조선도 보도 제목이 조건 맞으면 평양 방문. 내용 똑같습니다. 자, 채널A는 조금 다른데, 채널A는 어떤 발언을 제목으로 뽑았냐면 뻥치고 있지만 대화를 원할 것. 네, 이런 발언을 뽑았는데.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뻥치고 있지만이라고 말했어요? 네. 실제로 CBS 미국과 그러니까 그걸 한국어로 그렇게 뻥치면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신기해가지고 지금 확인됐대요, 청와대가 확인해줬어요. 뻥치면이라고 하셨다고. 자, 이 발언은 이제 뻥치고 있지만 대화 원할 것이라는 발언을 제목으로 뽑으면서 채널A가 이 발언을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이해하는 김정은의 속마음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공갈을 치고 있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대화를 원하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이 뻥을 치고 있다고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청와대에 물었더니 청와대도 그런 표현 쓴 게 맞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속으로 속마음을 이해하는 방법,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김정은을 속마음으로 이렇게 이해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채널A의 평가예요.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런 발언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도 김정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를 이번 인터뷰의 핵심 발언으로 뽑아서 보도를 한 거죠. 엄청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초점이. 그러니까 MBC TV조선 채널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종류의 언론인지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 새 방송사는 이번 인터뷰에서도 정말 수많은 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발언만 아주 국소적인 발언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날 인터뷰 자체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 근데 그 의제가 뭐예요? 사드 아니면은 북핵 정책이에요. 대북 정책이에요. 그런 곳에 모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터뷰 내용이 그런 부분에 이렇게 할애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북한에 갈 수 있다는 말도 왜 나왔냐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아무리 김정은을 욕하지만은 오바마와 달리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집권한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금 우리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그 조건만 갖춰지면 평양에 갈 수 있다.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핵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북핵 동결 2단계 해법하고 연결되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KBS, MBN 이런 다른 방송사처럼 뭐 그 북핵 2단계 해법 요거를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평양 갈 수 있다는 발언은 부차적으로 처리해야죠. 그러니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 방송사들은. 그냥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거의 기다렸다는. 들리는 건 그거밖에 없다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세 방송사는 이번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북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은 어찌 됐든 간에 북한에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다. 이 이미지를 계속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이미지 부각시켜서 뭐 하려는 거지? 이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색깔론 이거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보수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약점이거든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또는 MBC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확실한 그냥 합리적인 얘기를 해도 다 그것이 무조건 색깔론으로 색깔론으로 가는 거죠. 네. 이제 그것도 사실 예전만큼 먹히지 않는다는. 네. 근데 이게 참 근데 웃긴 게 이날 뭐 이런 발언도 많이 하셨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셨어요. 도발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비합리적이다. 아무튼 굉장히 욕도 많이 했는데 굳이 이런 발언만 골라가지고 말이죠. 아무튼간에 너무 비판하는 거 안 나와요? 그 방송사 안 나오죠. 근데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은 다른 방송사들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포커스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북핵 해법과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또 하나 주목되는 지점이 어쨌든 이게 굉장히 사소한 차이처럼 보지만 이거 되게 나쁜 거예요, 사실은. 정말 잘못된 보도 행태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것이 이런 인터뷰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어떤 장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인터뷰, 특히 이번에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거든요. 이런 인터뷰를 할 때 이 언론들의 보도 행태에서 굉장히 잘못된 거를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발언 위주로만 보도를 해요. 발언 전달하는 게 언론의 역할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따옴표만. 대부분의 방송사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유독 방송사 중에서 돋보였던 방송사가 바로 JTBC 그리고 SBS입니다. 이 방송사들은요. 발언 전하는 보도 한 건 그리고 이 두 방송사는 세 건을 보도하면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가장 보도량이 많은 방송사던데 두 방송사가 발언 전달하는 보도 한 건 나머지 두 건이 전부 분석을 해요. 기자 옆에 불러놓고. 다른 방송사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건의 보도 발언 전달한 한 건의 보도에서는 한국 역할론을 제목으로 뽑은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다. 그 해법으로 뭐 이런 거 제시했고 뭐 이런저런 말씀들 뭐 그 사드 철회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는데 요거는 이제 미국의 눈치 보기 다른 분석 다른 것도 다 해요. 다 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한국 역할론. 그래서 이제 JTBC가 특히 돋보였던 부분이 굉장히 분석을 잘했는데 역대 한미 정권의 대북 기조를 다 비교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가 그래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건지 분석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발언만 전달하면 시청자들이 배울 게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JTBC가 분석을 해준 게 뭐냐면 주체가 우리나라가 돼야 한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는데 당신은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아갔습니다. 당시는 미국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론으로 일관을 했고 우리가 대화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미 관계도 악화되고 북한 문제도 잘 풀리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나름대로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 정책에 대해서도 교감이 있었다. 그래서 뭐 최순실이 써준 거 무슨 선언이었죠? 드레스된 선언인가요? 네, 그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해서 여러모로 교감이 있는 듯 보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보다 대북 정책, 남북 관계가
최악의 수준으로 흘러들어갔다. 요거는 이제 뭐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실패도 있지만은 역시 박근혜 행정부의 어떤 실책,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 이런 얘기도 해주고요. 그러면서 얘기해주는 게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묘한데 어쨌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지만 원비어가 사망하면서 또 미국 내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는 주도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지금 그런 당면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되는 상황이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인터뷰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런 두 가지 고민을 그대로 드러난 인터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을 설득하는 한편 한국 역할론까지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그냥 발언만 전달하지 말고 이렇게 해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모로 이 방송사들, 방송 언론의 문제점을 많은 부분 볼 수 있었던 인터뷰 보도였습니다. 아무튼 전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었어요. 여전히 참 여전하시군요. 뭐 이런 생각.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신문 자, 배나은 활동가는 어제 뭘 줬냐면은 제가 열어봤는데 전국 법관 대표회의 관련한 이야기를 보고서를 줬어요. 근데 이게 좀 이게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이거 자체가 별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네, 저도 잘 몰라요. 그죠? 네. 판사 블랙리스트는 알았었어요? 알죠. 이거 네.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 양승태 대법원장, 네, 맞아요. 네, 좀 내려오라고. 네. 네. 일단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 지난 19일 날 참석했던 판사 100명이 판사 블랙리스트 등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사건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의결을 했어요. 그거군요. 네. 네, 뭔지 알겠습니다. 추가 조사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의결을 했거든요. 오늘 전국에서 판사 100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을 거침없이 논의했습니다. 판사들은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관련 의혹을 직접 추가 조사한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추가 조사 진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즉각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 4월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 시위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국 법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후 8년여 만에 판사 100명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3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발단이 됐습니다.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 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들은 오늘 회의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직접 법원행정처의 외압 의혹을 추가 조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화가 났지, 조중동이. 화가 왜 나지. 추가 조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화가 난 거죠. 사법개혁도 하면 안 되거든요, 조중동은. 근데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이 법원 내 판사들의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인사발령을 취소하면서 촉발됐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이제 판사들 사이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사법행정권 남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가 그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의 비판적인 입장이나 견해를 개진해온 판사들의 명단과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던 것이고요. 당시 조사위는 문제가 된 PC 속 자료조차 확인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맞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실조사죠. 네.
그 외에도 조사인은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한다는 정황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서 이제 법관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수렴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일 날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다시 열렸는데 이걸 열리게 하기 위해서도 꽤 논란이 있어서 어찌됐든 다시 열렸는데 이날 이제 대법원장만을 위한 진상 보고서였다. 지난번 그것들이 그리고 사법농단을 축소하려는 꼬리 자르기였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게 반발을 해서 결국은 열리게 된 거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정말 그쵸.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리고 참 자존심도 없어. 판사인데 이거를 왜 진짜 당연히 제대로 고발해서 정화를 시켜야 되는 문제인데 판사들이 판사 사회 내부의 표현의 자유를 지들이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조중동이 비판한 것이 뭐냐면요. 이제 소제목들을 보면 회의 구성원 성향이 편향되어 있다. 두 번째는 회의 과정이 비민주적이다. 세 번째는 정작 논의해야 할 내용을 다루지 못했다. 이 세 가지 제목으로 이제 그러니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은 씨가 하나하나 지적을 했는데 회의 구성원 성향이 편향됐다라는 조중동의 지적이 거의 3사가 다 똑같이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조중동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은 법관 대표회의 문제점 중 하나가 참석 판사 상당수가 인권법 연구회 소속이었다. 그래서 성향이 편중되었다. 100명 중 40명이 인권법 연구회 소속이었대요. 그런데 법원 내 학술 모임은 다 중복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권법 연구회 소속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막 서클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권법 연구회는 가장 많은 판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원래 가장 많이 소속되어 있는 학술 단체래요. 학술 모임이래요. 그래서 이 모임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소속된 사람들이 특별한 정치 성향을 가진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그건 무리다라는 것이고요. 100명 중 40명이 그렇게 편중이에요? 이해할 수 없네요. 그리고 각급 법원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에게 특별히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행위가 일체 없었는데 이것만을 가지고 마치 법관 전체 모임에 온 사람들이 다 인권법 연구회 사람이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우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멘트가 이런 거예요. 기사가 회의 참석자 사이에서는 이번 법관회의를 주도한 인권법 연구회 측이 사실상 의사결정 과정을 독점했다는 불만이 나왔다. 법관회의가 이번 회의 소집을 주도한 인권법 연구회 측이 제안한 결론을 추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렇게 인권법 연구회를 굉장히 이제 몰아가는 이런 보도였고요. 중앙일보도 법관회의 대표 중 인권법 연구회 회원의 비율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계속 똑같은 주장이구나. 조선일보는 좀 더 센데요. 사설 이제 사법부에 판사노조 만들겠다는 것인가. 정말 네이밍을 정말 잘 붙여요. 만들어야지. 이 모임을 판사노조로 이제 붙인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회의에 참여한 판사 중 상당수가 이른바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특정 모임 출신이라고 한다. 이들은 법원 행정처를 향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행정처 판사들이 사용한 컴퓨터 자료의 증거 보존 요구까지 했다. 이쯤 되면 사법부 내에 판사노조가 생긴 것 아니냐는 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좀 생기면 안 돼? 한심한 일이다. 되게 한심한 일이래. 좋은 일 같은데. 야, 한심한 일이래. 노조가 왜? 한심한 일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노조가 왜 한심한 일이죠?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상당히 반민주주의적인 시각을 가진 신문이에요. 정말 어느 나라 신문인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이제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 급여 인상 등 근로 조건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법관 독립인데 판사 노조 운운하는 것은 사법은 물론 노조에 대한 이해도 결여된 주장이다라고 기사에서 속 시원하게 또 반박해줬네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한 판사가 있더라고요. 이 판사의 목소리를 전달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회의 과정이 비민주적이었다라는 이 주장을 또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이 대부분 익명이거나 이 주장한 사람, 그 회의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이제 투덜투덜 하는 내용들을 이제 적은 거죠. 일단은 판사 대표를 사퇴한 설민수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발언을 담았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회의는 생각하기도 싫다. 내가 생각하는 법원은 이게 아닌데 최악의 모습을 봤다. 내가 왜 이 일에 관여해서 회의에 갔는지 후회된다. 어디서 많이 들은 자괴감이 든다. 거의 그 수준의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설판사가 한 그 내용을 굉장히 이제 하면서 최악의 평가, 이번 그 사법 대표회의가 최악이었다라고 했고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처리를 해서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이 마치 몰매를 맞는 것 같았다. 결론은 이미 정해둔 채
형식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회의였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담았습니다.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죠. 한겨레하고 경향은 반대되는 또 내용이었는데요. 전날 법관 대표회의에서는 참석자 상당수가 발언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의장이 한 번 발언을 한 사람은 제외하고 발언 기회를 주는 식으로 배려했다. 이렇게 이 한 번 발언한 사람 제외했기 때문에 화가 났나 봐. 아,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한겨레에서 보도한 것 중에는 법관 회의와 관련해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실현된 첫 법관 회의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참석한 판사에 참석자들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토론했고 큰 이견 없이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됐다라는 평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뭐 정작 논의해야 될 내용은 다루지 못했다. 이거는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조중동이 다 모두 다 주장하는 뭐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제가 보니까 깊이 있게 볼 필요도 없는 그냥 주장들을 그냥 쭉 적어놨고요. 그러니까 일부의 비판적인 판단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속기록을 먼저 공개하지 않았으니 폐쇄적이다라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참 이 속기록 얘기를 하면 제가 진짜 그 박문진 속기록을 말하지 않을 수 박문진은 속기록 쓰지도 않잖아요. 네, 쓰지도 않아요 회의를. 그런 중요한 진짜 완전히 정해져 있는 그런 회의조차 그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는데 이 판사들의 회의를 속기록을 꼭 공개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없는 그런 속기록을 굳이 이렇게 또 속기록 공개하지 않았으니 민주적이지 못하다, 폐쇄적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여기서 꺼내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의 행태가 좀 우스꽝스럽다. 라는 자기네들 회의도 뭐 속기록 꺼내놓으라 지금. 그러니까요. 뭐 우리도 앞으로 이걸 써먹을까 맨날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으니 폐쇄적이다 이 주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이 회의는 앞으로 좀 기추가 주목되는. 기지도 않아요 정말. 네. 재밌을 거예요. 한심해 정말 이런 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관회의. 판사 노조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조는 아니지만.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언론이 보도에 대해 당당해야 합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당당한 언론, 민언론과 함께 거침없는 개혁으로 바꿔서 언론이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민언련의 미디어 탈곡기. 종편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할 건데요. 종편 시사 토크쇼 모니터 보고서 하나 있는데 뭐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막말을 진짜 거의 폭탄처럼 말도 계속, 못해요. 네.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네, 거의 문재인 탄핵까지 거의 얘기를 했죠. 네. 네.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이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문재인 정부 하는 거는 기가 막힙니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대통령 만들어놨더니 정말 나라를 망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급기야 다음 대선까지 이 정부가 유지되지 않을 것 같다며 탄핵까지 시사합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안 갈 것도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위원장. 문재인이가 오는 청와대를 전선해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적폐청산이라고 해가지고 정치보복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친북하는 정부하는 문재인은 우리 보수, 우리 주류세력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홍준표 우리 지도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사파 정부와 맞설려면 이념 무장을 하고 이념 투쟁을 해야 됩니다. 상대가 아주 나쁘기 때문에 깡패 같은 나쁩니다. 이런 놈을 상대로 해서 점잖게 나가다가는 나라 꼴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종편 시사 토크쇼가 아주 뭐 잘한다. 네, 옹호해 주는 거죠. 칭찬, 칭찬. 멋진 트럼프식의 그런 행동이다. 예전부터 계속 하던 짓이라서 이게. 맞아요. 그런데 대체로 뭐라고 했는지 우리가 그냥 뭐라고 했는지만 싹 들어봅시다. 일단은 홍준표 경남 전 도지사가 친박 패당 정부에서 주사파 패당 정부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친박 패당 정부에서 주사파 패당 정부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불가하다. 외연 확장할 X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라. 외연 확장할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70-80%인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이제 MBN 뉴스앤이슈에 출연한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위원이 이 말을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홍준표 후보의 이 막말에 만약에 홍준표 후보의 이 막말에 만약에 10분의 1이라도 어느 다른 의원이 했다면 그 의원은 아마 매장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되는 어떤 막말에도 홍준표 전 지사에 대해서 이 홍준표 지사에 대한 어떤 기대, 이 사람이 어떤 품격을 원해서 어떤 이 지지자가 모이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홍준표 씨와 비슷한 막말을 하면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홍준표는 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자, 홍준표 전 지사의 이 정치력은 딱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점이냐면 프레임을 일단 형성을 해요. 정확하게 프레임을 형성을 해서 상대와 피아를 구분하고 상대 진영과 내 진영을 만든 다음에 상대 진영에 대한 그런 어떤 겨냥한 그런 이 수위를 딱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진영 딱 나눠져요. 상대 진영과 내 진영. 이게 무슨 수위 조절을 한 거야 주사파 패당이. 아무튼 이 사람에 대해서 정치력이 되게 우수하다. 놀고 있네. 사람이다라고 이종근 데일리. 그렇게 좋으면은 저희 보좌관으로 들어가라. 했고요. 그다음에 MBN 뉴스와이드 6월 19일에는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홍준표 씨의 이런 발언들을 신군주론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누구예요? 차명진. 네, 차명진. 뭐라고 했냐면 저는 홍준표식 신군주론의 등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식 신군주론의 등장이다. 일부러 사실 군주론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핵심 요지는 뭐냐면 군주는 실제 자기 반대 세력을 회유를 하든 아니면 제압을 하든 독자의 어떤 권력적 하이라키를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군주의 길이다라는 것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핵심 요지인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그런 군주론을 지금 이렇게 21세기형으로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홍준표라고 막 설명을 하면서 아무튼 이건 신군주론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놀고 있어. 황장수 씨도 이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서 6월 19일 날 그럼 저분은요 지금 철저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트럼프식을 가고 있어요. 미국에서 민주당의 지지자나 진보적인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면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보고 있죠. 그렇지만 트럼프는 지금 대통령이 되었고 만만한 게 트럼프죠. 막말 나오면. 홍준표도 지금 대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본인을 찍었던 지지자들 24.2% 가운데 한 60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예. 그다음에 김용남 이 사람 방송에 나옵니까? 예. 김용남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한 김용남 씨가 대단하다 정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제가 알고 있는 언론의 기본 원칙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탄핵 정국이나 대선 과정에서 보면 일부 언론사, 홍준표 전 후보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팩트를 만들어서 보도하는 게 드러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에 대한 뭔데? 뭐가 드러나? 태블릿 PC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니까 이 팩트를 만들어서라는 말은 가짜 팩트를 만들었다는 의미인 거죠. 네, 그래서 뭐가 가짜라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띠간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거예요? JTBC 네, 조작이라는 거예요. 이 미친놈이네? 네. 나갔네? 그러니까 아직도 조작이라고 주장을 그럼 탄핵 불복자네요, 이 사람은? 네, 그렇죠. 여러분,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탄핵 불복하는 사람입니다. 알고 계십시오. 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이라고 해서 이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반론을 하려고 하자 김용남 씨가 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에 대한 아니요, 그거는 제가 얼마든지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긴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언론의 문제점에 대한 다소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 발언을 못하고 진행자가 전원책인데 전원책 변호사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해서 그냥 끝나버렸대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아직도 아주 황당한 이야기들을 탕기국 방송이네 거기. 탕기국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김용남 저 사람은 저분은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쫙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그냥 계속 두둔하는 그 막말을 두둔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제가 웃겼던 건 이거 하나만 더 드리면 그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차명진 씨가 차명진이야? 예, 그 요즘 많이 나오기 시작했더라고. 자유한국당 정말. 인사들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 야당 정치인들은 막말 욕구를 많이 느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특히 야당 정치인들은 막말 그 욕구를 많이 느껴요. 이게 뭐냐면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쉽게 그 막말로 성공한 사례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습니까? 이제 뭐 제가 특별하게 누구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막말로 그야말로 그 이 엄청난 지지자들을 그 보유한 그런 성공한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저는 저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있습니까?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차명진 씨가 여야를 막론하고 막말로 그야말로 엄청난 지지자들을 보유한 그런 성공한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막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언론에 내주지 말아야 돼요. 라고 그나마 여기서 이제 옳은 소리를 막 한답시 이제 수습을 하는 거지 자기가. 이철우 의원도 아마 막말로 성공한 사람의 그 리스트에 본인이 한번 올라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철우 의원이 얘기한 저 정도는 여태까지 막말로 성공한 사람들만큼 센 거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냉정하게 문재인 보면. 정부 끝까지 못 가고 중도 하차한다라는 얘기가요? 이거는 올라가 봐야 하지 않나. 차명진 씨가 꼬였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이철우 뭐 홍준표 이런 사람들의 막말을 옹호해 주려고 야당이면 당연히 그런 유혹을 받는다. 그렇게 하려다가 뜬 사람도 있다. 이런 논리로 가서 옹호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앵커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계속 물어보니까 자기가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수습하려고. 수습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가버린 거죠. 오히려 예전 야당은 막말에서 더 징계받. 정청래 의원 징계받았잖아요 당내에서. 막말도 아니지. 아무튼 이 종편 사라져야 돼요 진짜. 그러면서 뭐 이철우 의원이 얘기한 저 정도는 여태까지 막말로 성공한 사람들만큼 센 건 아니라고 오히려 지지를. 아니 그게 누구냐고 막말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도대체. 그 홍준표 아닐까? 같은 편에. 인정. 네.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제 슬슬 이제 발동이 걸려서 그 야당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예전에 했던 그런 그 뭐랄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식의 그런 발언들이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그동안 좀 잠잠했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이 발언들이 갑자기 종편에서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이게 고쳐쓸 수 없는 방송국입니다. 진짜 고칠 수가 없네. 종편은 고쳐쓸 수 없어요. 왜냐면은 저런 사람들을 고쳐쓸 수는 없잖아요. 차명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안돼 없애줘야 돼. 하긴 저런 방송을 내보내는 것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제작진 자체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없어져야 돼. 생각합니다. 시민이 단결만 하면 언론 집회 세력 무조건 이깁니다. 왜 종편이라고 하는가 하면 종일 편파방송만 한다고 종편이야. 종일 편파방송이 내 욕이 나오고 엉터리 여론조사 발표 나오고 그래갖고 국민 여론을 오도를 하고 종편이가 4개 중에 2개는 없애버리고. 모든 언론 세탁기 이어서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에 넣고 확 돌리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제가 어제 그 우리 신문방송 모니터 이 얘기도 해줘야지. 신문방송 모니터 그 코딩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우리가 한 거를 양적 분석을 우리가 따로 했었어요. 네, 대선 때 대선 말씀하시는 때 그 했던 친구들하고 그 친구들하고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계속 원거리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근데 고맙다고 이제 그 팀을 만나는 그 술자리였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어제 토론회를 했어요. 이 주제를 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랑 같이 했던 작업인데 이게 뭐냐면 제19대 대선 선거보도 평가 및 심의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토론회를 어제 했대요. 19층 기자회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하고 한국언론학회가 공동 주최로 한 거였는데 여기에 우리 이제 같이 우리 작업을 하셨던 선생님들이 이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정영구 한림대 교수와 김수정 중앙대 강사 이 두 분이 발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토론을 시작하자마자
자유한국당 추천 그 토론자분이 나가셨대요. 항의하면서. 뭐라고? 왜? 이런 편파적인 그 토론회는 있을 수 없다면서. 왜 편파적이야? 이 내용이 그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보고서를 너무 많이 인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 우리 보고서에서 굉장히 많이 그럼 니들도 그런 연구를 해. 데이터를 가서 쓴 보고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엄청 항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굉장히 저희 김수정 박사는 너무 놀랬대요. 아니 도대체 뭐가 편파적이야? 아니 편파적일 게 없어요. 양적 분석은 다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가 너무 안 편파적이어서 아니 오히려 우리는 생각보다 생각보다 너무 그 뭐랄까요 언론사들의 편파성이 드러나지가 않아서 네. 안 드러나서 저희는 오히려 걱정했단 말이에요. 이게 확 드러나줘야 이게 사람들이 혹할 텐데. 그래서 이번 우리 그래서 토론회 나갈 때마다 이번 대선은 진짜 종전의 선거들에 비하면 굉장히 공정했다. 맞아. 이렇게 우리가 평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편파적이야 도대체? 예, 그러면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요. 막판에 괜히 흥분했네요, 제가. 흥분했어. 나쁜 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흥분을 잘할까? 주말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좀 제가 다크서클이 없어진 상태로 눈이 떠지는 지금 눈이 잘 안 떠져요. 눈이 떠지는 상태로 뵙겠습니다. 그 오늘 미디어 오늘에서 주최하는 그 토론회 오늘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2시부터 6시까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와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12시에 기자회견을 가는데 박노항 연합뉴스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그 연합뉴스 내부의 사람들과 언론노조 분들이 같이 하는 기자회견인데요. 지지 발언 나도 같이 옆에서 촉구하는 그런 발언 하러 가거든요. 연합뉴스 앞으로 12시까지. 근데 연합뉴스 사실 여러분들 되게 문제라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연합뉴스가 우리 피 같은 국고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그러나 그 연합뉴스 보도가 항상 문제가 굉장히 많고 이런 점들, 그러니까 지금 KBS, MBC만큼 연합뉴스 YTN 문제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영 언론의 문제들, 그야말로 적폐들을 청산하는 작업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민원연의 미디어 태국기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